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법무법인 대지의 이건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지는 그 말 그대로 땅은 큰 대자에다가 땅짓자로 해서 부동산 쪽으로 해갖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개정 사항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었던 거 맨 마지막에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의하고 하는 것으로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 이제 권리금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는데, 실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장 큰 혁명적인 변화가 온 것은 2013년도 개정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임대차에서 이제 임차인들의 지위가 너무 그 경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성 같은 것 때문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 당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그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서울권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환산 보증금액이죠. 그게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맨 처음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첫 번째, 그 계약갱신 요구권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측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문제인데, 이거는 뭐 직접적인 그 관련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의 세분화 부분인데, 세 번째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여기에 굉장히 혁명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증금의 월차인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지금 월 일부로 다 계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 12%로 계산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도저히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한율에 대해서 일부 부분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건 나중에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갱신 요구권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측면 보시자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상가 건물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5년의 범위 내에서. 개정 전에는 보증금액이 4억 원, 서울시 경우에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또한 인정될 여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통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데는 환산 보증금액이 4억 원이 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주가 스타벅스만 좀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알아서 내보내겠다 하는 일이 굉장히 편안했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상가 건물에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의무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개발팀 입장에서는 업무 환경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인데, 요거는 뭐 그냥 주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보증금액을 초과한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익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이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차익과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미 위법의 임대차 규정에는 다 이거를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마도 그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임대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냥 주의적 규정 하나 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의 우선 면제권 승계 문제는 뭐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세분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갱신을 갖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조 1항에.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인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이때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거시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대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건물을 파손한 경우, 그 다음에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철거나 재건축의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월세 여부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부분, 3기, 주로 이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3기 이상의 그 차임을 갖다가 연체한 부분인데, 뭐, 그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임차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보내고 싶어 했을 때, 정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것이 여태까지 뭐였냐면 재건축이었잖아요. 나는 완전히 대수선을 하겠다. 전면 리모델링 하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계약갱신 요건이 5년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나 미안한데, 난 다음 달에 이거 재건축하기로 했어. 미안하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면은, 원칙적으로는 1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다 하면, 1년 뒤에도 그냥 나가야 됐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것이 악용의 소지가 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대수선하는 흉내만 내거나, 그냥 철거 계약만 이렇게 딱 재건축에 대한 계약만 체결을 해놔요. 그래서 야, 우리 재건축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 척 하다가 은근슬쩍 바꿔버리는 거예요, 임차인을. 그러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유를 아래와 같은 경우로 한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하거나, 그렇죠?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재건축은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시에요. 근데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을 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계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를 보면 자,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10조 그러니까 1항 7호의 감옥이에요. 나중에 이제 법률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임대차 계약으로만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직 판례는 나와 있진 않지만 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약이 계속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한 3년째 이제 갱신이 되는데 내가 내년도에 철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철거 계획, 재건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갱신을 할 때, 갱신 거절을 다음 연도에 할 거니까 세 번째 갱신을 할 때 재건축의 계획을 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거를 갖다가 한 달 전까지만 얘기하면 됐잖아요. 난 재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갱신을 거절하겠습니다 해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달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1년 전에 재건축의 계획이 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갱신 시점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갱신 시점에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 개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연계해서 점포 개발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2013년도에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사람들 사이에 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갱신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물주분들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이 부분을 다뤄보신 분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간과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거에 대한 시사점은 뭘까요? 점포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점포 개발을 하실 때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그 장기간 기간을 통해서 계획을 잡고 점포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상한 제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항을 보시면 연 12% 그죠? 여태까지 대통령령으로 12%로 됐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 밑에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그게 4.5배예요. 4.5배.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가 1.7%. 그럼 1.7 곱하기 4.5 얼마가 나오나요? 자, 그 중에서 전환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연 12%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하고 배수를 갖다 곱한 것 중에서 더 낮은 비율의 비율에 따라서만 월차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임대인이 이제는 월세로 바꿉시다 라고 했을 때 뭐 일부를 적용해갖고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 이상을 바꾼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게 문제화된 적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률 규정에 위반한 약정은 무효다. 그게 핵심적인 법률 효과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반환 청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에 제한 이유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듯이 이 산정률을 갖다 초과해서 임대료를 갖다 받으면 임차인은 나중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다섯 번째네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식선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액 임차인의 우선 면제 금액 상한이 임대 건물 가격이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개정 전에는 상가 건물은 3분의 1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라고 막 나와 있잖아요. 2,200만 원 이렇게. 그랬을 때 막 2,200만 원씩 받아야 될 사람이 굉장히 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개정 전에는 총 건물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2분의 1 범위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변제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특별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6,6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6,600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환산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7천만 원이다. 자기가 7천만 원에 있다 하면 한 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 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환산을 해서 내가 6천만 원이다. 이러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나는 2,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의 그 범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대망의 2015년도 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죠, 지금. 제가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2013년도 거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갱신 거절 사유에서 재건축 철거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1개월 전까지 재건축과 철거를 하겠다는 뜻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만 표시를 하면 갱신을 안 해줘도 됐어요. 근데 2013년대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갱신 시점에 재건축의 계획을 고시를 해줘야 돼요. 고시를. 1년 전이 아니라 계약 갱신 시점에 말씀. 그러니까 전 시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 1년 계약이니까 1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 갱신 시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 저희는 5년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 중간에 이제 만기되기 1년 전에 고지를 할 수밖에. 우리는 5년으로 장기 계약을 하면 5년으로 장기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그때는 무슨 뭐 철거를 하는 재건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5년간 장기 계약을 할 때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1년씩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경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개발팀이시잖아요. 개발팀이시니까 건축주들하고 서로 상의해갖고 여기다 스타벅스 입점시킵시다 하는 일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건축주들이 이 사항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법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거 근데 내가 어차피 재건축 할 거니까 내가 재건축 하면서 계약 갱신 거절로서 표시하고 그다음 재건축 하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 입점하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13년 개정으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들하고 접촉을 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였죠? 201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갱신 요구권의 적용 대상이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원래 종래에는 얼마였어요? 4억 원이었잖아요. 한산 보증금에. 4억 원이 안 된 그 임대차에만 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 부분이 적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을 하시는데 건물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지금 환산 보증금이 5억 원이야.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비록 3년뿐이 안 됐지만 내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스타벅스가 입점해줘. 그러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점포를 개발하실 때 건물주하고의 어떤 협상을 정확하게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2013년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2013년도 개정 부분들이.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것과 관련해갖고 이제 갱신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갱신 과정에서 이제 뭔가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자, 2015년도 개정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의 적용 범위 확대죠. 엄밀히 말하면 대항력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권리금은 새로 신설이 된 건데, 권리금도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칙을 읽어드릴 텐데, 기존에 체결되었던 임대차에도 모두 권리금 조항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신가요? 소급이라기보다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 임대차가 만료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는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졸속의 느낌이 있어요. 이런 권리금 부분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아까 2013년도 그 여러 가지 혁명적인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부칙조항에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2013년 8월 3일 날 개정이 됐어요. 13일인가 8월 13일인가 개정이 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됐어요. 본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거나 또는 일부 조항에 관해서는 신규로 체결이 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한해서 이 조항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해서 적용 범위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부칙이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2015년도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만료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두 권리금 조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법률이고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상황은 변호사들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다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변호사들은 지금 막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법률에 따라서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 정말 예측 불허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0이면 100. 이 상가는 반드시 분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이유는? 임대인이 생각하는 권리금하고 임차인이 생각하는 권리금 규모는 최소한 1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저희는 임대인을 좀 많이 저희가 자문을 하는 편인데 임차인들을 만나보면 임차인이 생각하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 이게 서로 협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면 그 임차인들 있잖아요. 자기가 임대차 끝날 때 자기가 임차권 양수인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한 의미에서.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많이 줄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건물을 갖다가 관리해서 얘는 사기꾼 같아. 자기가 봤을 때. 임대인들이 직감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자기가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태까지는 그걸 전부 다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임차인들을.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임대인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협의는 좀 됐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아. 하면 그 임차인이 그 뜻을 좀 존중해주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뭐랄까 매너들이 있는 임대인 임차인들이 이 법 제정 전에는 상당히 일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을 확대했다. 아까 요번엔 대항력이 지금 확대가 됐네요. 2013년도에는 뭐가 확대가 됐다고 그랬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모두 임대차에 확장이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2015년에는
대항력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점포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이 부분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혁명적인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건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건물에 이제 확장이 되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4억 원을 넘는 한산보증 금액이 4억 원이 넘었어요. 한 5억 원 됐어요. 그죠? 5억 원이 됐었으면은 나중에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으면 경락인한테 내 임대차를 가지고 대항을 못 했었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이 조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락이 되면 나는 임대차 임차인이야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소 기준에 상관없이 예? 말소 기준에 상관없이 이자율이 비싸. 아니죠. 말소 기준 전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경매 부분이니까 경매를 하시네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신탁 같은 경우, 네? 신탁이 왜요? 신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그 계약력이 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신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잖아요. 명목상으로. 근데 이 임대차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종전의 소유자들이 자유자재로 임대차를 놓는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 임대차가 성립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임대차가 형성이 안 된 거지. 여기서 임대인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신탁회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이거 가지고 한 10년 끈 소수 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모 신탁회사에서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법률적으로 하면은 그 신탁회사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요. 근데 이게 크게 현실화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탁회사는 항상 이런 문제에서는 공무원과 같은 태도를 취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뭐 신탁회사가 나서갖고 이걸 내가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임대차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개 매각, 공매라고 하는데 그거는 법률상 공매라고 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냥 공개 매각이에요. 신탁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신탁 전에 소유자와 체결된 임대차를 인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도 소송해갖고 전부 다 승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야 뭐 그런 실수를 하시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탁된 건물에 점포를 들어갈 때는 신탁회사의 확인서 내지 확약서 내지 아니면 신탁회사 도장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신탁회사는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100% 지는 거예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풀리는 동안이 수년이 걸리니까 그냥 임대차를 그냥 현실적으로 하고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통상적으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딱 내놓고 난 다음에 월 차임으로 다 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탁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뭐랄까 조장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네가 권한을 줘야 되거든, 임대 권한을. 그래서 임대차는 당신이 알아서 내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권한을 위임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건물 들어갔을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 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용 없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이제 뭐냐로 정리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또 하나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냐면은 그 채권자들, 또는 신용정보회사들에는 상당히 그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변호사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임차인인지 몰라갖고 우리가 권리 행사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관계인임을 소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할 수만 있다면 소위 말해서 채권 관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조항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의 권장,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배포한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권리금 조항 신설된 거가 있는데, 권리금 조항 한번 볼게요.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이게 개정 이유입니다. 혹자는 숨은 이유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수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권리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금이 음성적으로 지급돼 왔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 권리금 조항을 갖다가 이제 함으로 인해서 권리금을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건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전 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에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하고요.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는 방해 금지 의무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하는 조항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리금 조항이 오늘 중요한 거니까요. 임대 10조의 3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기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용, 무용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이거를 권리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려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규정이 마련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만 권리금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잠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 조항은 맨 처음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환산 임대 보증금 제한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권리금. 안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오늘 이왕이면 다 끝내고 가자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4억 원 이하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에는 그 금액 제한이 없도록 바뀌었어요. 개정이 됐죠. 그래서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그 부분을 또 어디까지 넓혔냐면 대항력에까지 넓혔어요. 그죠? 그래서 대항력 부분에서도 4억 원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권리금 조항을 신설하면서 마찬가지로 4억 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4억 원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4억 원의 제한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부분의 중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강의하기 전에 스타벅스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는 내용이 좀 해석이 잘 안 돼서 한번 보세요.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상가 건물 부분에 이 권리금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가 뭔가 봤더니 대규모 점포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 9홀 이상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 이걸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뭐 백화점, 그죠? 그다음에 마트, 그죠? 그다음에 뭐 동대문의 구타,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 점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규정상으로 따지면 그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거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백화점 같은 데 입점된 스타벅스에는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준대규모 점포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준대규모 점포란 첫째,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이건 아마 그런 부분이겠죠. 뭐 롯데 쇼핑이 있는데 롯데 쇼핑에서 3,00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점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걸 준 대규모 점포로 본다 뭐 이런 규정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을까요? 직영점 나가는 거예요. 직영점? 그렇죠. 직영하는 점포. 모든 직영점 다 해당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계열회사가 직영하면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 다음에 위 회사들이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는 어때요? 권리금 조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이 지금 스타벅스의 여러 가지 지금 입점 형태에 과연 이 권리금 적용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사강 같은 경우는 일반 형태의 프랜차이즈 다른 정보들이 다 해당되는 상황이죠. 위 회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사,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저 말이 좀 예를 들어서 성광 같은 경우는 이랜드에서 이랜드에서 뭐 NC도 기준이 있잖아요. 3,000제곱 이상 예를 들어서 이랜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뭐 뉴발란스, 다 뭐 해당이 되는 슈퍼시장 롯데리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적용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권리금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조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부분이 지금 스타벅스에서 제일 미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나중에 나올 때 문제겠지. 정보 개발할 때 문제는 개발할 때 문제는 개발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들이 물건 작업에서 물건을 떼내는 포인트 자체에 이런 업종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예. 권리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나니까요. 그럴 때는 개발팀 입장에서 좋죠. 권리금이 적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 개발을 할 때 대규모 점포 내지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 이후에 들어갔을 때는 권리금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겠죠. 그때는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보호 의무가 없겠죠.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가 택시 자체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되어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권리금 자체가 이렇게 적용이 안 돼 버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기 모든 일본에 보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3천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를 따지면 파리바게트 자리를 우리가 빼야 되는데 그 파리바게트도 프랜차이즈인데 걔네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보면 파리바게트가 3,000제곱미터 넘는 매장이 없으면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그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계열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SSM이 되겠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소속인데 이 조항이 약간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대충 적용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그 행정부를 위한 조항이었는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이게 이제 상하업 임대차보호법 소위 말해서 이제 민사 영역으로 이걸 적용을 시키려니까 해석 부분에 다툼이 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저희도 뭐 판례가 나오거나 하면 그 김대령 부장님 통해서 저희가 다시 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적용 대상 제외 규정이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적용 대상 제외 대상이 첫째는 대규모 점포고 준대규모 점포. 이 부분에 관해서는 권리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계약과 관련해서 최초부터 화이트를 작성하고 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예, 이 부분 규칙 규정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재소전화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률의 규정 부분인데 사실은 좀 모순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첫째, 권리금 조항이 있어.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 권리금 부분이 나중에 되면 난 건물 관리가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나중에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합의서를 쓰고 그러한 다음에 그거를 재소전화를 맡았어요.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죠. 뭐라고요?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근데 규정이 되고 나서 상위법이 순간적으로 그걸 적용되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임대차에 관련된 법 규정 형식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민법의 가장 핵심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 민법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네?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회 규범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무효화시켜야 된다. 또는 거짓말해서 내가 속아서 한 의사표시는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예외 사유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법조인이나 변호사들은 평생 그것만 하는 거야. 민법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회상규에 위반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무효다. 그 위반되는 게 뭐냐? 또 내가 누구한테 협박을 받아서 속아서 또는 내가 너무나 착오를 해서 한 계약을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그거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민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건 무효고 그 다음에 협박이나 사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취소로 정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사후적으로 해제시킬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민법의 A에서 Z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무효로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반사회 질서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건 사회 질서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가 돈을 갖다가 신체 포기 갔어.
자, 실제 포기각서 약속했다고 내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사회상규에 위반되니까 그 약속은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은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에서 강행법규가 많지는 않은데 유독 많은 데가 어디예요? 임대차 부분이에요. 임차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민법에 보면 강행법규 조항을 갖고 쭉 열거를 해놨어요.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민법에서도 특별법이야. 그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예요. 전체가 강행법규로 돼 있어요. 자,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행법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거는 무효야. 자,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 조항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 요구권을 너 3년만 인정하는 걸로 한다. 그래갖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3년이 지났어. 그래서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 요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임대인이 너 3년까지 뿐이 안 했으니까 나는 그거 못 받아줘. 우리 서로 약속했잖아.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 조항도 배제를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재소전화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그 집행력과 관련해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헷갈려요. 그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재소전화에는 이 조항 자체는 무효인데 조항이 정해져 있는데 집행기관은 또 다른 데이기 때문에 법원이 별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 하고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 부분은 원칙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원칙은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포개발 하시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권리금 조항 우리 서로 적용 안 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와갖고 들어오셔 라고 하면 우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법률상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고 그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하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그 강행법규는 무효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 건물주랑 세입자랑 계약을 한 계약서에 건물주가 신축을 할 경우 네.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그 건물을 비워준다라는 이제 그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강행법규. 강행법규 당연히 들어가죠.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배제시키는 약정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오히려 우리가 1개월까지 통보하면 됐었는데 3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했으니까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행법규 위반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강행법규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갱신 거절의 재건축의 경우에 그 전기의 갱신 시점에 재건축의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많은 거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을 거야. 재건축 부분이 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건축 시에는 계약갱신을 안 해주는 나의 최고의 카드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 설명 의무를 위반을 했잖아. 나는 재건축이 있는 것도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명도 청구해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임대인 측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임의적인 미래의 시점을 정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버리면 임차인이 빠져나갈 수 없겠네요. 그렇죠. 약간 구체성은 띄워야 되지만 그렇게는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그 적용 시점은 언제로 기준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은 2010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그 문구가 들어갔고 지금 상가 임대차 개정안이 2014년도 10년도 내용인데 그 법원에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예, 갱신이 되거나 새롭게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거예요. 갱신이요. 네. 전에 계약된 거는 저희 계약하는 거는 상관없죠. 저게 계약되면 상관없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2013년도 개정안은 부칙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부분에 그 계약갱신 요구권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그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해금지 의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배상을 하도록 배상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행위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한 사람 데려와서 내 임차권을 양수할 사람입니다. 또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근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왜 이런 조항이 들어왔냐면 이런 거야. 임차인을 데려와. 임차인이요.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눈빛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기존의 임차인을 날려버리고 그 사람하고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면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너.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으면 너가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조항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를 인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상시킬 수 있죠.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를 인상행위 자체를 계약을 방해행위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여기다 얘기를 했죠. 조항이. 근데 그 조항이 이제 추상적이에요. 현저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방해행위란 무엇인가?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아까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임차인을 배제시킨 상황에서 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성으로 됐는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다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임대차 계약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 다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부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현저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나오잖아요. 3항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거는 우리가 현저하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다. 지금도 현재 이렇게 운용을 해보면, 임대차를 운용을 해보면, 임대인들이 무슨 권리금을 가로채고 이런 거는 정말 악질이고, 그런 애들은 이제 사실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돼요. 근데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임대료를 좀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5년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올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법적으로 자기가 계약갱신을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갱신이 돼가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올리고 싶어.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청구하는 수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임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료 증감 청구권. 민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권리이긴 한데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물가가 뭐 0%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보다는 다 대부분 젊으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일 때 그때는 한 달 1년에 물가가 30%씩 올랐어요. 우리나라에. 예? 오일 쇼크가 막 오고 그랬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야. 임료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옆집보다 한 50만 원 덜 받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그거 법원에 청구하는 거 받아줍니까? 법원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받습니까? 무조건 감정하는 거예요. 임료 감정. 그래서 감정해서 그 금액에 맞출 수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액차가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과 현실적으로 바뀌는 금액차가 조금일 때는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 이제 다 끝나갖고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는 일단은 많이 받아놓고 보자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산료를 굉장히 높여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야. 그렇게 되니까 권리금 신규 임차인들이 나는 그거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져 버리니까 신규 임차인들은 그러니까 임차인들 기존 임차인들은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시장에서도 권리금이 한 50% 정도 인정되고 있었다고요. 임대인들도 인정을 해줘요. 어느 정도. 야, 네가 큰 문제만 없으면 네가 데려오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게 라고 하는 암묵적인 협의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해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싸움이 날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현저한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5%만 올리더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올려갖고 이 못된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 법조항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료의 그 상승 압박 요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로 들어서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임대료를 갖다가 높게 받아야지, 높게 받아놔야지 앞으로는 운영하면서 높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적으로는 좀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이 인정됨으로써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이제 임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상권이 좋은 데는 일부 임대인들이 직접 권리금을 받았었어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확대되리라고 봐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계속 넘기면서 그냥 받도록. 근데 여태까지는 권리금을 받는 임대인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임대인들은 소위 말해서 바닥 권리금을 받으면서 신규 이제 임차인들을 갖다 들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 사유를 볼게요. 여기서 예외 사유는 뭐냐면, 임대인 입장에서 방해 금지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예요. 뭐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해 금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임차인이 3기 임차료를 연체를 해갖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권리금 받겠다고 안 나가버리면, 네? 권리금 받겠다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내질 않아요. 차임을 내질 않는데,
임차인이 그럼 나가라고 했더니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고 했더니 권리금 받기 전에 자기 못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명도 소송을 했을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 못 받도록 방해한다고 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절을 갖다가 그러면 항상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그렇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차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도 참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객관적으로 인상이 험악하다? 이게 그 우려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법제화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준 경우,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사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린상가로 임대를 했는데 뭐 이걸 단순 오피스로만 사용했다든가 할 때는 영리활동은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닐까. 자, 결국에는 이런 추상적인 문구로 돼 있어요. 권리금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법원의 해석론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구체화가 될 거예요. 구체화가.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 별로. 자, 개정 내용에서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제10조의 칙. 사실은 권리금 조항이 현실화되려면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세요. 권리금에 관한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이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래서 권리금 감정평가액이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이 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권리금 평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 제일 문제가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권리금에 관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 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택에서 그 공시지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권리금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형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권리금 조항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넘어가서 문제점을 보면 임대인의 재산권, 뭐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있지만 공공의 공의를 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리금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임대인이 계약직을 거절해 정당한 사유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여태까지 문제가 다 동일한 부분이고요. 임차인도 악용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권리금에 대한 과세 문제죠. 결국은 권리금 조항을 갖다가 신선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냐. 임차인 보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15년도 개정 내용이에요. 대항력이 4억이라는 기준이 적용 안 되는 조항으로 해서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권리금 부분도 4억의 금액 제한이 없죠. 자, 2013년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3년도에서 4억 원 제한이 풀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따라서 4억 원 제한 없이 모든 상가 건물이 5년간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셨죠? 2015년도에는 또 하나 풀렸어요. 대항력.
근데 대학령 경매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권리금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4억 원의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상가 임대차의 그 권리금이 보장이 돼요. 그죠? 그런데 상가 권리금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임대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자, 대규모 점포랑 준대규모 점포. 거기에는 권리금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유통산업발전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스타벅스에서는 그 유통산업발전법상 자기네 좌표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 조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3개월 전에, 계약 기간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갖다가 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갖다가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무를 갖다 부과했어요. 기억나시죠? 다만 권리금 부분과 관련해서 임대인이 난 그쪽하고는 권리금 조항 적용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는 권리금 조항 부분으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차임을 낼 자력이 없어. 돈이 없는 경우나.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떤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였을 때는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하지 않겠어 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권리금 조항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방해행위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현저하게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방해행위로 보고 있는데, 그죠? 현저하게 높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이 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권리금 조항은 앞으로 대법원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구체화될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 좀 구체화 됐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와갖고 그 부분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개정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죠? 계약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여태까지 재건축, 그죠? 그 다음에 철거 부분은 그냥 한 달 전에 나 이것 때문에 계약갱신 못하겠어 하고 거절 통보만 하면 됐었는데 2013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갱신 시점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재건축을 이유로 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조항이 개정이 됐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점포 개발하시는 최전선에 계신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조항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포를 개발하실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요